네, 중동의 해상 유축로인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이 수출 화물선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해를 이용하는 해운사들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해상 요충지 홍해를 통과하는 곳에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홍해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공격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 옆에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그 사이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홍해입니다. 예. 그 홍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예. 그 틈에 있어요.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려면 실은 가장 빠른 길은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비유럽 지역에서요. 네. 저 홍해를 통과해서 바로 위로 저 소위 말하는 이제 저쪽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예. 지중해로 올라가는 저 길이 가장 숏컷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터키부터 해서 유럽을 만나게 되는데 네. 바로 저 수에즈 운하가 막히게 될 경우에는 지금 노란 선으로 돼 있는 저게 옛 항로거든요. 예. 남아프리카 밑으로 삥 돌아서 유럽을 향해 가야 되는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저 홍해를 막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에 굉장한 물류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렇게 될 경우 또 저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근본 조직으로서 예멘에서 뭐 활동을 하는데 거의 예멘 쪽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이제 알게 모르게 뭐 공식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란 쪽에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후티 반군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공격 차원에서 예. 아마 저기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서로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후티 반군도 네. 실은 이제 어젯밤 오늘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다국적 함대가 아마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대가 창설이 돼서 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은 이제 저쪽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누가 봐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저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뭐 지금 위협은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이제 물류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뭐 선박이 격침이 된다거나 인명 피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원래 저기 장악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뭐 국적의 뭐 소위 말하는 선박만 공격하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위협한 배들을 보면 비이스라엘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민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배들을 뭐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든가라고 이게 위협이죠. 이런 예. 것들을 하고 있고 저게 지속되고 자칫 저게 한번 네. 큰 틀에서 이제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협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국적 함대가 창설된 겁니다. 그런 피해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지도를 봤지만 그냥 거리로도 상당히 멀게 보였는데 이거 물류비가 오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지도를 봤지만 그 예.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에는 앞서 네. 말한 것처럼 남아프리카를 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숏컷 홍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될 경우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실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물류 비용도 연료비만 따졌을 때 한 30%가 더 든다고 해요. 근데 뭐 저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운송 보험료도 뭐 몇 배로 뛸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저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인 물류 비용. 근데 이제 물류 비용이 큰 틀에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앞서 말한 저 수에즈 운하 창구로 가게 되는 것이 유럽 쪽의 뭐 무역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기준으로는 한 30% 물동량이 저 지역으로 가게 되고 유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유 기준으로 보면 해상 원유의 한 10%에서 12%가
저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3, 4일간 유가도 급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급등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국제 유가가 한 3일간 네. 한 5%에서 6% 조금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따지는 이제 원유의 수급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시장이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앞서 이게 좀 전쟁과 좀 연관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전쟁과 관련 없는 국가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운항을 중단하거나 돌아가는 기업도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일주일과 그 다음에 18일 기준이 이제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초 뭐 한 달 전, 한 3주 전에는 그나마 몇 곳들이 상당 부분 좀 운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으로 나온 게 18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세계 10대 해운사 중에서 현재 9곳이 다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저곳으로 배를 보내지 않겠다. 거의 저 루트를 다라고 봐야 되네요. 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균 한 50척의 선박이 저곳을 하루에 지나갔는데 지금 18일 기준으로는 저 50척이었던 것이 거의 뭐 20척 가까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다국적 함대가 창설이 되고 어느 정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은 저곳을 지나는 배들은 거의 없을 듯한 이제 그럴까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이게 장기화 된다면 네. 이라는 이제 가정을 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은지 좀 분위기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인질 협상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아. 이제 최근에 하마스에서 어느 정도 운을 떼면서 인질 예. 협상을 하고 이걸 네네. 통해서 뭐 휴전을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측은 전혀 뭐 자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걸 또 하나의 카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슬람 근본 조직은 이걸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인질 협상 이어지는 뭐 휴전 협정으로 좀 이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쪽이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의 뭐 무역 구조들을 보면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현재 상황까지 본다면 우리의 물동량이라든가 예. 우리 무역의 자체에는 이제 큰 피해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저 지역이 결과적으로 또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돌아 한국 경제는 당연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걱정은 약간 좀 더 가는 걱정인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중에 핵심이 물가가 그나마 네, 잡혀가고 잡혔다. 있는 거고요. 물가가 그나마 잡혀가고 있는 거에 또 핵심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뭐 2022년 때 보면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정말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폭등한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70달러 수준까지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칫 저 지역에서 좀 더 이게 이야기가 커지게 돼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이상까지 넘어간다면 지금은 한 72달러 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오늘 뭐 주식시장도 최근에 금리 그렇죠. 내린다 하락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예.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든 자산 시장이든 모두 저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그럼 뭐 선제적으로 뭐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일단은. 분위기겠죠.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좀 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저기를 오히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후티 반군과 홍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 이런 해운주들 관련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왜냐? 화물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저 이슈를 가지고 해운주들에게 또 매수가 몰리는 또 이런 역설적 상황도 함께 나오고 예,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경제적으로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고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국적 해군 함대가 창설이 될 경우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뭐
파병이라든가에 좀 함께하자. 함께 예. 하자라는 이슈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국내 경제 소식도 하나 짚어볼게요. 이제 양도소득세에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곧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일단 요 내용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요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요, 예. 주식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질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주식 관련한 양도세는 없고 음. 대신에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존재를 하는데 네. 이 양도세를 안 내는 것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누구냐? 대주주는 실은 20%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뭔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요. 일단 지분율 기준이 있고 종목당 액수의 기준이 있는데요.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지분율 1%, 뭐 코스닥은 2% 이런 등등의 특정 비율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슈가 된 게 저 종목당입니다. 어.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예. 대주주라고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저 대주주가 실은 연말까지죠. 1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냈다면 거기에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 이따 오후에 발표될 거라는 것은 저 종목단 액수 기준을 예. 10억이 저게 대주주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부터 이야기. 원래 저게 2000년 초반에는 100억이었었거든요. 아. 그게 2010년대는 이제 50억. 줄어들었군요. 예, 다시 그게 10억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 기준을 완화한다. 좀 대주주라는 것이 10억이 아니라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 50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따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줄었던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부자 감세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역공적인 차원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는 선진 증시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선진 증시들을 보면 거래세가 없고 오히려 양도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대주주 조건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또 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에 또 추경호 장관이 말한 것을 보면 사실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투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기류가 좀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실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예. 저 양도세 기준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다. 과거에 오히려 2000년대가 100억이에 비하면 우리의 주식 투자하는 인구도 많아졌고 사이즈도 커졌는데 저걸 고쳐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은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이제 저런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일종의 이제 테크닉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연말에. 납해일까지 예, 네. 명부에 자기 이름을 안 올리기 위해서 연말에 되는 뭐 2, 3주 동안에는 주식을 왕창 매도했다가 연초에 바로 그 주식을 다시 사게 되는. 그래서 실은 연말에 한국 증시에 이제 왜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외로 저 사안에 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최상목 이번에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종의 좀 자본시장의 특수성, 뭐 주식시장의 왜곡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주주를 완화할 뭐 뜻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제 완화가 되면은 증시에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뭐 이게 이것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예. 단언할 수는 그쵸. 없겠지만 많이 팔 때는 실은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5조 원 이상 뭐 6조, 7조도 개인들이 팔았다. 물론 되샀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보통 2조 원 이상을 이제 파는 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발표가 될 때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방의 경직성이라고 하죠. 저걸 가지고 주가가 급등시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들이 막 일괄적으로 팔아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이득 혹은 또 반대로 생길 수 있는 뭐 비판의 목소리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뭐 왜곡, 뭐 예. 내지는 그런 변동성들을 줄인다라는 것들, 네. 그다음에 대주주라는 자체에 대한 뭐 개념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고요. 이걸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자 감세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감세라는 건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냈다가
그 세금을 줄여주거나 깎아주는 걸 텐데 지금 이 대주주 요건은 뭐냐면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 남아있고 상당 부분은 미리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안 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 여기가 반은 맞고 또 반은 안 맞고요. 뭐 예. 기존에 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갔죠. 주식을 이미 팔아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 50억으로 늘어나면 그렇게 연말에 파는 것들이 안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겠습니까? 올해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올해 하게 되고 과연 예. 어느 정도가 이번 기준에 적용을 받으면서 항상 해마다 있었던 개인들의 매도세들이 줄어드는지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번 정말로 팩트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 논란도 몇 년, 1,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2025년이 되면 예.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뭐 대주주든 아니든 수익이 났을 경우 5천만 원, 3억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짧게 더 덧붙이고 싶으면 여기에서 좀 보완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내게 되면 이 양도세는 개인만 내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빠져버립니다. 아, 대상이 없나요? 예.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양도세를 내되 거래세는 폐지하라는 걸 조건을 걸고 네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 다 양도세를 물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혜택은 외국인 기관이 갖게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개인 투자자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 증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들에게는 양도세를 매기되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그대로 거래소를 두는, 예. 물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의 형평성을 맞추는 걸로 좀 입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건 이제 내년 4월 이후 예. 새롭게 시작되는 또 그 국회의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이 양도소득세와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금투세도 그러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네, 이게 일각에서 바로 지금 나오기도 이 얘기입니다. 했어요. 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이것도 2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쵸.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양도세를 줄여드린다. 이게 이제 선진 증시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거라면 주식 역시도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세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왜곡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 비중이 높다. 그럼 자칫 이 혜택을 기관과 외국인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 입법 과정에서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이제 국민들 나아가서 주식 투자자들이 2년 후에 2025년에도 반발이 없지 않을까, 조세 저항이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